안녕하세요, 윤환입니다. 우리 작가님들이 제 사진을 갖고 챗 GPT에다 관상을 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엄청 좋게 말했대는데, 근데 요즘 챗 GPT는 아부의 달인이 돼갖고, 그래서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성격이나 운명까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마는 지혜, 눈은 정신, 코는 재물. 그 대머리가 좋은 거야, 사실은. 이마가 넓으면 좋다고 그랬어. 과거에 어떤 청년이 관상가 앞에서 자신의 관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훌륭한 신하가 되겠지만 난세에는 간웅이 될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역사 속에서 간웅, 간사한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나이, 그가 바로 오늘 지구영웅전의 주인공입니다. 조조는 아주 괜찮은 집안 출신이에요.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은 한나라의 유명한 환관이었습니다. 무려 5 황제를 모시고 제후로까지 봉해졌던 사람입니다. 이 조등이 조숭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말했습니다. 조숭은 산동 출신인데 이 집안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는데, 워낙 집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집안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설에 우리 하우돈, 하우연, 이 집안하고 친한 걸 봐서 하우시 아니냐. 근데 이게 하우돈, 하우연하고 이렇게 또 엉키니까 그 얘기를 감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어쨌든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승은 좀 이렇게 집안이 나쁘다고 해도 할아버지 조등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양자가 돼서 나중에 태위벼슬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관의 양자가 된다는 게 뭐냐. 한나라는 중요한 정치 세력이 3개가 있습니다. 환관, 외척, 관료예요. 이 셋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는 궁에 있잖아. 외척은 바깥에 있고 관료는 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 얘들이 바깥에서 포위해서 황제를 공격하니까 환관을 키웁니다. 황제가 보니까 이 환관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얘들은 세습이 안 되잖아. 외척은 대를 이어 세습하고, 관직도 한 번 먹으면 관료가 세습을 하는데 환관은 매번 갈아쳐야 돼요. 황제가 생각하니까 불리한 거죠. 그래서 환관도 세습 집단으로 만들자. 이래서 환관에게 양자를 얻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양자를 얻는 특권을 줍니다. 이렇게 돼서 환관이 세습 권력 집단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숭이 산동성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제후인 조등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환관 세습 집단을 이어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센 세력이에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맨날 조조 보고 환관의 자식 뭐 이러는데, 이 환관의 집안이라는 게 절대로 약한 세력이 아니고요. 외척이나 관료군보다도 더 센 세습 권력 집단입니다. 조조 시절에는. 그리고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태위벼슬까지 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나라가 개판이 되니까 환관을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읍니다. 이렇게 돼서 조조는 사실은 중앙에서 가장 센 권력 집단 출신이었어요. 이렇게 환관이 세지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외척이나 관료군은 탄압을 받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쫓겨난 관료와 환관한테 아부하는 관료, 쫓겨난 외척과 환관한테 아부하는 외척,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료군 중에서는 주로 환관에게 아부하는 관료군이 남게 돼요. 이걸 이제 흐릴 탁자를 써 탁류라고 하는데, 이 환관에게 아부해서 대성공한 집안이 바로 원소의 원씨 집안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십상시가 되고 뭐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원씨 집안에서 봐도 야, 더 이상 얘들한테 아부하다간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환관 집안에서도 내가 이거 믿고 살다간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조조와 원소였어요. 그래서 이들도 환관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사회가 바뀐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좀 발상을 바꾸고 행동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원소는 권력 구조의 변화는 봤지만
사회 변화는 보지 못했어요. 조조는 이미 한나라의 정치 사회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거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게 되죠. 이러한 인식은 신분을 불문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라는 태도로 이어지고,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 정책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쉽지 않아요. 난세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한두 명은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집안을 보지 말고 뽑아들여서 온 나라 관료군을 다 바꿔라, 이렇게 했던 사람은 조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에서는 조조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겁니다. 정사 삼국지 무제기에 따르면 조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치가 빠르고 민첩했으며 권모술수가 있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내 다음을 뽐내며 멋대로 놀기를 좋아해서 덕행과 학업 닦는 일을 등한시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조가 학창 시절에 공부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우등생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열등생이 사회에서 성공한다. 이 얘기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등생보다 안 우등생이 훨씬 많거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잘못 알면 안 되는데, 삼국지의 주인공 보면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게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제갈량도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돼 있어. 이렇게 되니까 교훈이 뭐냐? 학교 공부는 소용없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이 되는 게 아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한 놈들이 사회에서 우등생이 된다. 이 말, 이게 교훈이다. 이거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어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왜? 이 당시 공부라는 게 유교 경전 공부예요. 원론, 도덕, 이론. 요즘 말로 하면 매뉴얼만 달달 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사회가 안정적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회가 바뀔 때는 이 매뉴얼을 그냥 쓰면 안 돼요. 고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고전 이론을 현실에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조조나 유비나 제갈량이나 시대 변화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어디다 써먹냔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 잘 안 듣게 되고 자기 나름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애들이 말하기를 저놈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는데, 교과서 생전 안 봤는데, 이렇게 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이게 어떤 시대냐, 얘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게 그냥 안 한 거냐, 기존의 매뉴얼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냐, 요거를 구별해야 돼요. 조조의 장점은 관습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조조가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았는데 알긴 알았던 것 같아. 이게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이야. 근데 이거 설명하면 뭐해? 당장 중대장들한테는 그냥 손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 굉장히 실용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원리를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가가 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맨날 사람들 앞에 놓고 소크라테스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소크라테스 형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현실적인 교훈을 찾아서 던져주는 거죠. 이걸 잘했던 거죠. 그러면 조조가 난세의 간웅이라는 얘기는 왜 나왔느냐? 당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가 천거제입니다. 기준은 효도를 본다고 그러는데 다 핑계고 그냥 이렇게 집안 보고 능력 보는 거예요. 집안 없이 스펙 없이 봐, 이게 아니고 지역 사람들이 아예 등급을 매겨. 요 중에 하나 뽑으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뽑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월간 인물 이런 게 나와갖고 막 진짜 책이 만들어져. 이 지역에는 어느 집안 좋고 누가 좋고 막 이게 나와. 조조가 뭐 집안 권력은 세지만 미움을 안 입었잖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평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조조가 이게 체제 수능적이 아니에요. 모범생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지역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6개, 그중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 이 명단에 조조가 안 들어간단 말이지. 고전을 했는데 삼공을 지냈던 교윤이라는 사람과 남양 출신이었던 하옹이라는 사람만이 조조를 높게 평가해줬어요. 왜 높게 평가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는 장차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세상을 구할 만한 제목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다. 천하를 안정시키는 일은 아마 조조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바뀔 걸 아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매뉴얼 갖고는 바뀌는 세상을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한 걸 아니까 변화된 시대의 영웅이 될 사람이 누구냐?
조조다 이걸 찾아냈던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천하가 장차 혼란에 빠진다. 지금 니들이 알고 있는 매뉴얼과 방법은 쓸데없어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천하를 안정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삼국시대가 끝났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다시 제도가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마인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조에 관한 평을 보니까 이놈 도덕적도 아니고 말도 안 듣고 뭐 성공은 했는데 인간성은 좀 이게 별로 쓸데가 없잖아. 그래서 난세의 간웅이란 희대의 창의적인 용어로 타협을 했다. 난세의 영웅인데 이놈은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열등생 영웅이야. 그래서 간사한 영웅이라는 기가 막힌 영웅을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잘못 만든 거예요. 변화의 시기에 세상의 변화를 알고 창조적인 적응을 한 사람이죠. 이렇게 따지면 스티븐 잡스도 간웅이고 지구 간웅전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말한 사람 다 간웅이야. 알렉산더가 옛날 군대 갖고 싸웠냐.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간웅인 거예요. 환제와 영제 시대의 후한 정부에는 사실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그냥 신나서 서로 손잡고 모두가 부패하던 시절이었어요. 당연히 지방도 부패하죠. 새로운 세력의 정계 진입은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184년에 발생한 황건적의 난은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봉기는 아니고 태평도 교단의 종교적 봉기였어요. 그래서 소설에서처럼 이 사건이 한나라를 붕괴시킨 건 아니에요. 댐이 물이 여기저기 새다가 뭐가 하나 터졌는데 이게 처음이 황건적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황건적은 별로 강하지도 않았고 쉽게 진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금간돼서 다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뭐 황건적의 잔당, 뭐 황건적의 후예 그러는데 그냥 여기저기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걸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진압하는데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지방 토호들이 봉건시대 영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정부에 불평이 많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정부에는 급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정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청류파, 사족들, 지방 호족들에게 손을 벌리고 지방관들에게 군정과 민정을 통합하는 권력을 줍니다. 그랬더니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태수들이 그냥 군사 지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역에 있는 지방 사람들하고 손잡고 우리 정부에 충성합시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게 돼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서 말하는 영웅 호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방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지방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치해복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병의 영지까지 가진 이 또 준군벌 집단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지방관이 결탁해서 전국이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수도 낙양에서도 무섭잖아요, 황제가. 그래서 수도에 특별 군단을 만듭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도경비사 같은 걸 만들었는데 원래 군사지휘권은 한 명한테 좀 위험하잖아요. 쿠데타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8명의 교위를 만들어서 나누어 줍니다. 이 교위에 원소나 조조같이 집권 집단의 자제를 배치했는데 이들도 이미 기존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외척과 결탁해서 환관과 대립하게 되고 환관을 제거하자마자 지방군단을 불러들이는데 이게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이후 환관이 제거되니까 동탁이 낙약을 장악하고 동탁은 이 시대의 최고의 빌런이 되는데 뭐 사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얘기거리는 많아요. 동탁 좀 억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조조는 이 동탁의 무단 통치가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권력자들 욕심 있는 애들이 많은데 뭔가 타겟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조조는 즉시 낙양을 탈출해서 진료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병을 모으고 지방에 반독립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관료 집단에게 봉기를 독촉하게 됩니다. 삼국지에는 조조가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섰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솔직히 100% 믿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누가 먼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쯤 되면 그냥 동시다발로 터지는 거죠.
분수가 쫙 터져 나오는데 그 어느 구멍이 제일 먼저 솟아 나오니 이런 거 따져서 뭐 하냐고. 그냥 터진 게 중요하지. 체제 개혁 세력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탈출 과정에서 조조가 2번 죽을 뻔합니다. 첫 번째는 낙양을 탈출하다가 잡힙니다. 근데 그를 어떤 지지하던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죠. 소설에서는 이거를 각색해서 진궁이 구해주고 진궁과 함께 도주하다가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 가족을 몰살하는 이야기로 각색을 합니다. 이 진궁은 실존 인물이지만 진궁이 구해졌다는 건 이건 100% 창작이고, 여백사 사건은 정사에는 없는데 그 배송지 주석에는 이 얘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조가 오해를 했다. 소설처럼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죽였다. 또는 여백사 가족이 진짜로 조조를 체포하려고 해서 정당방위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죠. 근데 이때 조조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소설의 기가 막힌 각색이고요. 손성이라는 사람이 쓴 잡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조가 이제 실수로 오해를 해서 여백사 가족을 죽였대요. 근데 본인도 가슴이 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행동을 변호하느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게 할 수는 없다. 그냥 요 사건에서 그냥 한 말인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확대해가지고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는 못한다. 제가 역사책 보니까 정치는 다 그래. 뭐 조조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리고 조조가 그런 말을 했든 안 했든 그래. 그런 마음 없으면 정치 못해요. 나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당시 집결했던 반동탁 세력에는 조조, 손견, 원소, 원술, 유대, 장막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지만 원술과 장사태수였던 손견 부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싸우지를 못합니다. 이때 손견은 남쪽에서 낙양으로 진격 중이었어요. 조조, 원소, 주력 부대는 동쪽에 있었는데 이 아저씨들은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병력만 이끌고 단독으로 진군하다가 동탁에게 패해서 죽을 뻔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불패의 장군 좋아하는데 사실 불패의 장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기록을 안 해서 그래요. 있긴 있는데 뭐 작은 기록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불패의 장군도 중요하지만 99번 졌다가 최후에 한 번 이기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능력자는 시행착오를 무서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더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의 한계까지 도전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사람. 조조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교훈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몇 번의 실패를 하지만 언제나 그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낙양에 있던 동탁은 반동탁군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장안으로 도주합니다. 그러자 반동탁군은 내부 분열과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금세 해체되고 말았죠.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왕실은 이름뿐이고 다들 다음 세상에 내가 황제가 될 거다. 이렇게 노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노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 요새를 점령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무서워서 구경만 한 사람. 노력은 하긴 하는데 요새 공격은 엄두가 안 나니까 주변에 약한 애들만 패고 점령하는 사람. 세 번째, 요새를 공격해서 탈취하는 사람. 조조는 어느 쪽이냐? 이럴 때 항상 답이 정해져 있지 뭐. 동탁전에 의하면 조조가 이제 반동탁군 할 때 싸우고 하다가 패하면서 병력이 겨우 1,000명밖에 안 남게 돼요. 이걸 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방랑하고 있었는데 192년에 연주, 지금의 그 산동성 서남부, 허난성 동부 지역인데요. 연주를 다스리는 자사가 유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산동에서 황건적이 대거 이제 연주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혼자 싸우다가 전사해버립니다. 그의 부하로 포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과거 조조와 함께 근무했던 8명의 교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포신이 조조의 능력을 봤던 거죠. 겨우 1,000명의 군대밖에 없는 조조를 연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병력까지 동원해서 합세해서 황건적과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당시 황건적이 이제
조금 이게 과장이긴 하겠지만 군사가 무려 30만, 백성은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포시는 전사하는데 조조는 살아남아요. 그러자 이들 중에서 정예병만을 걷어서 청주병이라는 자신의 주력군을 만들었고 이걸 계기로 조조가 연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조는 연주를 차지하면서 겨우 군 하나를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세력에서 단숨에 주 단위의 대규모 지역을 다스리는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위치도 기가 막히잖아요. 중국 문명의 중심인 허난성 지역이죠. 중앙부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거 다른 사람은 거저 줘도 못 먹어요. 왜냐? 위쪽에 최고로 강력한 원소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공손찬이 있습니다. 서주에는 도겸이 있죠. 여기 손견 있지, 원술 있지, 형주의 유표 있지. 자석으로 색깔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각, 각사, 여포가 여기 있습니다. 조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기 있는 바람에 사방팔방의 에어싸에서 6대1, 8대1 싸움을 하게 됐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연주를 먹으면 누구든지 중원으로 가는 길이 뚫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통로에 지금 조조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사실은 줘도 못 먹는 땅입니다. 조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방이 전부 적이었고 연주도 아직 완전히 손에 넣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나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원소는 공손찬 잡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고 유표는 어부지리만 노리고 있었다. 원술은 무능했고 손책은 강동 정벌하느라 바빴다. 결국 남은 건 도겸의 서주뿐. 그래서 나는 서주부터 공격하기로 했다. 본인이 연주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거를 장악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다 죽는다. 이 주변에서 빨리 약한 놈 하나를 먹어치워서 내 세력을 2배로 키워야 된다. 여기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일 약한 게 누구냐? 서주의 도겸이었죠. 그래서 이 서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썼던 전술이 전격전의 이론과 똑같은 분진합격의 기동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징기스칸이 쓴 전술과 같은 건데요. 제가 지금 이게 전체가 서주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면 옛날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상비군을 두는 게 아니고 적이 쳐들어오면 소집령을 내려요. 그러면 여기 군대, 여기 군대, 여기 군대들이 소집을 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조가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조조가 서주로 쳐들어가면 주변 애들이 기회다 싶어서 쳐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단기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조는 어떻게 했느냐? 기병을 나눠서 초스피드로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초토화 작전 같은 건데 이 초토화 작전이 진짜 마을에 가서 뭐 불 지르고 마을 태우고 그런 짓을 하긴 하지만 거기서 약탈을 하느라고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마을에 불 질렀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연마을에 가면 연마을에 가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 전에 여기 중심부를 태우고 그러면 얘들이 도망가 버려요. 만약에 여기 도겸이 자기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각계 격파를 해버리고 이쪽에 집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겸 입장에서는 얘도 와야 되고 얘도 와야 되는데 행정망이 붕괴돼 버리니까 다 안 와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요게 징기스칸이 사용했던 후방을 휩쓸어서 모이는 분진합격 전술인데 조조는 징기스칸이 나오기 전에 아직 유목기병들도 이런 전술을 쓰긴 쓰는데 이렇게 어떤 세련되어 있지 않은데 유목민들보다 먼저 이런 기가 막힌 전술을 써서 서주를 거의 함락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물론 이게 단점이 있어요. 짧은 제한된 시간에 서주를 완전히 함락하지 못해서 절반 정도만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전술할 때는 사람 쫓아가서 죽일 시간도 없어요. 빨리 옆겨울 가야 되니까. 그럼 안 죽였느냐? 사람이 꼭 칼로 죽여야 죽냐고. 옛날처럼 뭐 가게가 있어.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을을 불태우고 군량창고 태워버리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 흩어져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칼로 죽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조는 한 번 공세로 하니까 2번, 3번 공세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학살극이 2번, 3번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 악평은 더 올라가고 서주 사람들은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나는 절대 조조 너하고는 안 논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되죠. 근데 그건 좀 나중 얘기고 당장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진궁이 연주에 있던 사람들을 부추겨서 조조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요 사주에서 이각 곽사랑 싸우고 도주했던 여포를 끌어들여요. 이렇게 돼서 연주가 한순간에 진궁과 여포와 장막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조조는 서주 공략을 포기하고 급히 돌아왔는데 연주에서 조조 손아귀에 들어온 남아있는 군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연주 토호들한테 들어간 데다가 공포의 여포까지 등장해버린 거죠. 원소하고 유표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원소는 딴 일 하느라고 구경만 하고 유표는 원래가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서주까지 결국은 장악하고 여포도 제거하고 이각 곽사도 쫓아내고 연주뿐만 아니라 서주와 예주까지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제는 유표 원술보다도 더 센 원소와 거의 맞대결을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죠. 이 조조의 위기 극복기는 조조의 현실적인 판단력, 결단력, 대담함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지구 영역에서 패턴, 만슈타인, 롬메를 소개했는데 아마 이 상황을 순전히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너 같으면 만약에 조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니?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 다 똑같이 조조의 전술에 동의하거나 자신이라도 조조처럼 했을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조조가 연주를 평정하는 동안 원소는 여기서 공손찬하고 싸우느라고 중요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틈을 타서 조조는 또 하나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각 곽사가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 후한 황제 헌제를 데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헌제가 탈출하죠. 탈출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냥 굶주리면서 어역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헌제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허창을 새 수도로 삼아서 황제를 옹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조조는 형식적으로 나라의 최고 실권자가 됩니다. 삼국지에서 조승상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황제를 꼈으니까. 그런데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안 꼈느냐? 이 벌써 황제는 허울이고 난장판인 세상에서 황제를 옹립하면 모든 사람의 프라임 타겟이 됩니다. 쟤부터 잡자.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원소는 가장 북쪽에서 제일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황제 끼면 모두가 나를 공격하니까 싫어 그랬는데 조조 보세요. 사방에 모두가 자기를 공격하는 한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그 타겟이 되는 걸 더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진짜 못해. 근데 조조는 이랬을 거 아니야. 어차피 난 타겟인데 타겟이 될 때 되더라도 또 건지는 게 있으니까 장점을 가져가자.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사람들 이런 사람 진짜 드물어요. 롬메리니 만슈타인이 들으면 다 할 것 같잖아. 못해. 이유가 있어. 담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 철저한 상황 판단,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 이런 거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과거 얘들하고 싸워봤잖아. 얘들이 얼마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조조는 열매를 따려면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 사람 나밖에 없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조조의 능력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인물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사람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중요하다고 그래. 그런데 사람 보는 능력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한 일, 그가 했던 행동을 잘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은 그 사람이 한 일을 토대로 이 사람의 미래에 새로운 과업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조는 어떤 능력이냐? 당연히 후자죠.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저 사람이 소재로 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그 데이터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건 절대 그냥 안 생겨. 그렇게 훈련을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30년, 40년 후에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의외로 안 해요. 그리고 말로만 인사가 만사야 사람만 잘 뽑으면 돼.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좌우간 조조는 이 능력이 탁월했어요. 한편 그 사이에 원소는 공손찬을 드디어 토벌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조를 향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 객관적인 병력으로 10대 1이었습니다. 원소도 조조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낙양에서 친구로 지냈고 교의 생활도 같이 했죠.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원소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조가 능력은 있는데 집안의 빽이나 사람들에게 명망이나 쟤가 날 따라올 상대가 되냐. 그러니까 쟤는 영원히 나한테 붙어서 내 도움을 받고 살 거다. 이런 친구였던 거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원소가 그 옥새를 얻었거든요. 펄쩍 조조한테 보여줬대요. 이거 봤지? 이게 뭐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아니고 얘는 영원히 내 부하라 이거지. 친구 부하. 자, 봤지? 잘 따라와라. 원소는 이 정도면 내가 조조한테 굉장히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너 갈비 얻어먹으러 다니는 줄 아냐. 그런데 너는 내가 너 갈비 얻어먹으러 다니는 놈으로밖에 안 보는구나. 요거 철저하게 이용해서 내가 이겨야겠다. 이런 사람. 그러니 나중에 누가 이겼어요? 서기 200년에 원소와 조조가 격돌합니다. 그게 유명한 관도대전이죠. 이때 원소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진짜 10배 이상 높았어요. 훨씬 유리했는데 허세에, 고집에, 유능한 부하에 대한 질투, 견제, 그러면서 또 조조의 능력은 아니까 또 되게 무서워해요. 이런 것들이 뒤엉키면서 계속 판단착오를 합니다. 엘리트로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 항상 권력이 있었던 사람은 어쨌든 너무 험한 꼴을 안 당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오면 우선순위를 잘 판단을 못해요. 이때부터 관도대전은 보면 이길 수 있는데 조조 페이스에 말려요. 일로 가면 일로 끌려가고 일로 가면 일로 끌려가고 그러면 조조는 요때 탁 돌아쳐서 싹 해치워버리고 탁 쳐서 싹 해치워버리고 가랑비에 뭐 젓는다고 조금씩 날리는 거야. 그래도 아직 많은데 원소는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지구전 해야 되는데 속공하고 속공해야 되는데 지구전하고 결과적으로 10배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도 조조에게 휘둘리다가 패배합니다. 사실 조조가 원소를 완전히 경멸하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떼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수준으로 조조가 성공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경멸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배나 되는 애들도 이겨가지고 이제 5배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다음번에 이길 건 뻔하잖아. 이렇게 돼서 조조의 권위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원소가 죽은 후에 이제 이 영토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조조는 그야말로 삼국지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최강 세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조는 일찍부터 유목기병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는 동탁의 옛 부하와 부대, 요소의 선비적, 흉노적 기병까지 포섭해서 화북지역 정벌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기병을 활용한 전격전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북방 유목민족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정교하게 기병 전술을 운영하는 정말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병을 이용한 전격전이라고 하면 항상 속도전, 기습, 송곳 같은 대담한 돌진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전격전의 진짜 기본 원리는 주도권이에요. 예를 들면 상대가 거대한 호수예요. 내가 쇠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갖고 그냥 찌른다가 아니고요. 거기를 휘젓는 거야. 계속 휘저으면 결국 호수의 물살이 내가 휘젓는 거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돌격시키는 게 전격전의 원리입니다. 빠르고 내가 강력하게 적보다 먼저 움직이면 적은 당황해서 나한테 끌려다니게 되죠.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이때 적의 급소를 치는 겁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언제나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갔던 조조. 탁월한 전략과 빠른 판단력으로 수많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성공 일보 직전인데 누군가가 그의 앞을 막습니다. 잔혹함 대신 덕으로, 속임수 대신에 신의로 사람을 얻으며 조조와 전혀 다른 성향으로 대립했던 인물이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라이벌입니다.
오늘의 라이벌은 유비입니다.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방계라고 하죠. 본인은 그렇게 믿었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돗자리를 만들어 팔았다. 이것 때문에 평민이다, 가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현령을 지냈고 아버지도 현의 관리를 지냈습니다. 현령이 우리나라 현령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의 현령은 정말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인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길을 개척한 지도자였죠. 방랑과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사람을 얻는 능력에 탁월했습니다. 제갈량, 관우, 장비 같은 걸출할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촉한을 세웠죠. 특히 도덕성과 명분을 중시하면서 한실부흥을 내세웠던 그는 정치 노선적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고 불리한 환경 속에도 꺾이지 않는 끈기와 인내로 삼국의 한 축을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점은 단순히 권력보다는 인간적인 리더십 그리고 자기의 이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유비와 조조는 삼국지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성격이나 정치적 입장도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과 신념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리더십 스타일, 정치적 전략, 각자의 세력을 형성하는 방법 전부 달랐습니다. 유비는 인간미와 명분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의리, 신뢰 이런 거 강조하고 자기 사람을 아끼고 보살피는 리더였어요. 특히 유비는 백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했죠.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이거 뻥이라고 해도 내가 버림받는 건 못 참는다라는 사람과 죽어도 나는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리더십의 대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 도덕적 가치를 존경하는 분들은 유비를 아주 존경합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유비도 출신을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인덕과 의리로 끌어들였고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를 보여줍니다. 유비는 세력을 확장하기보다는 자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사람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중시합니다. 그에 반해서 조조는 실용적이고 아주 전략적인 리더십을 가졌죠. 그는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통해서 정치적 개혁과 군사적 승리를 이끌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조는 사람을 철저하게 실용적인 기준으로 평가했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평가인데 나쁘게 보면 그냥 이용해 먹는데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그가 덜 유능해지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자리에 가면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했고 권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눈물을 뽑아야 될 때 눈물을 뽑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땐 흘리게 만들고 이런 짓들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타협도 잘하고 감동을 시키기도 하고 절망을 던져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비는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행동을 보였죠. 주요 전투에서도 승리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시했고 동맹관계와 협력을 중시했습니다. 유비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도 되게 집중을 했죠. 촉한이라고 그러잖아. 나는 한의 황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한, 후한 틀렸대. 전한, 후한, 촉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우기는 정통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상과 의리를 강력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조조는 결단력과 기민함을 자기의 무기로 삼았죠. 그는 항상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황건적의 난 진압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항상 빠르고 신속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우선시하고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유비와 연합이나 배신 이런 관계에서도 항상 신속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립니다. 야, 그래도 옛날에 쟤랑 나랑 친했는데 그런 거 일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조조는 철저한 현실주의자, 유비는 이상주의자라는 대립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알고 보면 둘은 같은 재능의 사람입니다. 삼국지의 진수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유비를 영웅이라고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조조인데 자기랑 동급의 인물이어서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둘의 진짜 공통점은요, 도그마에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야. 나는 이게 가장 유리한 거야. 이거를 찾아가는 데서 공통적이라는 거야. 시대의 변화를 알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이거를 잡아야 된다. 이 점에서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달라지느냐? 자신의 처지, 환경 이런 게 달랐기 때문이죠. 조조는 사람 배신해도 돼. 왜? 자기한테 충성바칠 사람 많아. 유비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얘를 버리면 끝이야. 적벽에서 유비가 도망갈 때 조조가 추격해 오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버리고 가라 그랬어요. 유비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살면 뭐해? 어차피 나는 이 사람들하고 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있겠다고 그랬죠. 둘 사이의 만남은 서주 전투 이후에 조조가 유비를 포섭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긴 유비는 조조에게 이제 몸을 의탁하게 되고 조조는 그를 예우하면서 후대하게 됩니다. 삼국지 정사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와 함께 고기를 썰어 먹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지금 천하의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유비는 조심스럽게 원소와 조조를 언급했고 조조는 곧바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천하의 영웅은 그대와 나뿐이요. 이거는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조조의 통찰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비는 유비대로 자신이 조조와 맞서야 할 존재라는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었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둘의 운명은 한종전투, 형주, 적벽대전 등 여러 전장에서 교차했지만 가장 상징적인 대결은 적벽대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유비는 손건과 동맹을 맺고 조조의 대군을 유수에서 격파합니다. 이것이 유비가 독립적인 세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 계기이자 조조의 천하통일 계획에 결정적인 좌절을 안겨준 전환점이었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천하의 조조도 실수를 합니다. 208년에 조조가 드디어 형주로 진격합니다. 이 형주를 장악하면 사실 완전히 이렇게 지도상의 통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천하통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조조의 최종 승리는 시간 문제였죠. 191년 조조가 방랑하던 시절부터 17년 만에 조조는 최종 승부의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하필 이때 형주의 유표마저 사망하게 됩니다. 조조는 정말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형주를 손에 넣게 됩니다. 덕분에 형주 병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장부상에 형주에 있던 병력은 무려 17만 명이었습니다. 소설에선 조조의 8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조조군의 병력은 형주군 병력보다도 적었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제 최후의 저항 세력인 오나라와 유비의 연합 세력만 격파하면 되는데 유비의 병력은 10,000명, 손건군은 30,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흥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흥분해요. 흥분이 문제라고. 조조는 형주를 손에 넣고 적벽 근처까지 진격하면서 너무너무 큰 자신감을 보였고 과도한 자신감에 휘말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사실 조조도 걱정이 있긴 했는데 조조군이 강하긴 했지만 전투 지역인 강남은 수군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 양자강, 장강도 문제지만 이 남부 지역이 당시는 굉장히 늪지나 호수가 많고 지류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오나라 장수 황계가 귀순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부대를 끌고 오겠다고 합니다. 군대가 통으로 온다.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얘들이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천하의 조조가 이걸 믿어버려요. 그것도 함대를 끌고 오겠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가. 이거 내려서 걸어와. 이렇게 안 하고 자기 본진 수군 진영 문을 개방해 놓고 맞아들여요. 조조가 황계를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나는 북방을 통일하고 수십만 대군을 이끌며 남하하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승리를 이끌며 나는 내 선택이 늘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황계는 명성이 높은 장수였기 때문에 그의 군대를 활용해 강남 정복의 선봉으로 세울 작전이었다. 그래서 난 그들을 모욕하지 않고 명예롭게 받아들이려고 했다. 이렇게 황계를 받아들였는데 황계의 귀순이 위장 귀순이었죠. 황계는 화공선을 선두로 돌진해서 조조 진영은 불바다가 되었고 조조는 참패하고 말았죠.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라서 소설 작가도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 작가도 이게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 지었어요. 뭐 최중과 최화가 위장귀순을 한다. 황계가 막 정말 피 두드려 맞았고 그걸 조조의 스파이가 봤다. 심지어는 스파이 한 적도 없는 장관이 뭐 친구인데 가서 스파이 활동했다. 5만 가지 것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이 조조의 실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적벽에 이 실패로 해서
형조는 조조와 유비와 손권이 분할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유비가 촉으로 들어가서 촉과 한중을 점령하면서 중국이 위, 오, 촉 삼국으로 나뉘어서 이때부터 진짜 삼국시대가 되죠. 조조는 엄밀하게 말하면 삼국시대를 살지 못했어요. 삼국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한 거지. 사실은 위나라라는 것을 이제 보지도 못하고 직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들이었던 조비가 즉위해서 위나라를 세워서 위왕이 되고 다시 이제 황제가 되는데 조조는 사실 위나라 왕도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아닌데 뭐 그래도 그런 거 갖고 너무 치사하게 따질 거 없잖아. 또 추증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국지 하면 뭐 조조, 유비, 손권 이렇게 되는데 조조의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 죽기 전에 천하 통일을 하렸는데 위왕도 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조조의 성공 비결을 따지자면 일단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입니다.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인재를 기용했고 뛰어난 책사들을 곁에 두고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있는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의 능력을 보는 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적재적소에 잘 씁니다. 그리고 정예병력과 기동력을 이용한 전쟁, 빠르고 유연한 기동전, 정보전에 능했고 병사들의 사기와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조조는 수십만 대군을 이끈 원소를 상대해서 열세한 병력으로도 기재를 발휘해서 대승을 거뒀고 북방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결국 화북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사실상 위나라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조조는 혼란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로 삼았습니다. 냉혹함 속에서도 시대를 꿰뚫는 통찰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그의 행동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전근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좀 심했던 것도 맞지만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고 능력은 능력인데 위기의 순간에도 빠른 판단과 담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 그를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능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리더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가 영웅으로 꼽힐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각자의 길에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삼국지를 몇 번 보게 됐어요? 내가 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5번인가 10번 읽고 나서는 안 셌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누가 물어봐서 막 세봤더니 10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10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셌어. 삼국지의 매력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액션 영화에 나오는 플롯과 인물이 다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로망 있잖아요. 무협지를 읽으면서 느끼는 로망. 이거를 완벽하게 채워줘요. 삼국지, 초안지 둘 중에 하나 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삼국지지. 초안지 재미없어.